우주에 관한 가장 오래된 사유는 인류가 문자를 발명하기 이전, 즉 고대 문명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사람들은 천체 현상과 자연의 질서를 관찰하며 그 원인과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창조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고대 문명들의 창조 신화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세계관과 우주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깊은 사유가 담긴 철학적이며 종교적인 텍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고대 문명들이 우주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창조 신화에 담긴 우주 기원에 대한 사유를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이라크 일대에서 꼽힌 문명인 수메르, 아시리아, 바빌로니아는 인류 최초로 체계적인 문자를 사용해 우주와 신에 관한 신화를 기록했습니다. 그중 바빌로니아의 창세 신화인 에누마 엘리슈는 우주 기원에 관한 명확한 우주론을 제시합니다. 이 신화는 최초에는 바다의 달콤한 물과 짠물이 혼합된 원시적 상태가 존재하고 신들의 투쟁과 조화 속에서 세계가 창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주의 탄생은 혼돈 속에서 질서가 수립되는 과정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고대인들이 우주를 무질서한 초기 상태에서 신적 존재들의 활동을 통해 정돈된 질서로 인식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고대 이집트 문명은 창조와 우주에 관해 매우 상징적이고 신비로운 신화를 발전시켰습니다. 태양신 라 또는 아툼가, 우주의 시작으로 등장하는 경향이 강하며 태양의 일출과 일몰이 반복되는 현상을 우주 창조와 소멸, 재생의 주기로 해석했습니다. 이집트 신화에서는 하늘과 땅, 밤과 낮, 생명과 죽음 등의 이원적 개념이 우주의 구조를 이루는 기본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태양이 매일 부활하는 상징을 통해 우주는 영원한 순환과 변화를 거듭하는 생명력 있는 존재라는 관점을 엿볼 수 있죠. 동아시아의 고대 우주관도 매우 독특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고대 철학에서는 천지와 만물이 음과 양의 조화 속에서 생성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역경, 인하, 노자 등의 경전에서 우주의 근본 원리를 음양오행 사상으로 설명하며 우주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 취의 활동이라고 봤습니다. 이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상호작용하며 조화를 이루는 유기체 같은 하나의 전체임을 보여주는 관점입니다. 또한 이러한 철학은 인간과 자연, 우주의 경계를 흐리게 하여 모든 존재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심오한 사유로 확장됩니다. 고대 그리스 문명에서는 우주에 대한 사유가 서구 과학 철학의 토대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초기 그리스 철학자들은 신화를 넘어 합리적인 설명, 즉 자연을 구성하는 원리나 요소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탈레스는 물을 만물의 근원적 원소로 보았고, 아낙시만드로스는 무한한 앞에 이론 무한한 것에서 우주가 생성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그리스인들은 우주 창조에 관한 여러 신화를 갖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우라노스 하늘과 가이아 대지의 신화입니다. 이 신화는 하늘과 땅이 결합해 다른 신들과 세계가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우주관은 신들과 자연의 연관성을 강하게 드러내면서도 점차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우주론으로까지 발전해 나갑니다. 이처럼 고대 문명들의 창조 신화와 초기 우주관을 비교해보면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신화가 무우 또는 혼돈 상태에서 시작하여 존재와 질서로 전환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혼돈은 무형이고 불명확한 상태로, 이 상태에서 신성한 힘이나 존재가 작용하여 세상을 만들고 구조화합니다. 이는 인간이 이해하고 경험하는 세계가 본래는 무질서하거나 이해 불가한 상태에서 신적 존재나 원리에 의해 구성되었다는 믿음을 반영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많은 문화권에서 우주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기체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시간과 변화의 흐름 속에서 신비한 조화를 이루며 존재한다는 사유가 있습니다. 반면 고대 문명별 우주관은 각자의 자연환경과 사회구조, 문화적 전통에 따라 독특한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물과 투쟁을 통한 창조를 강조하는 반면 이집트는 태양과 순환, 생명과 죽음의 주기를 중심으로 한 자연의 영속적 순환에 주목합니다. 중국은 음양오행이라는 원리로 상호작용과 조화를 중시하며 그리스는 신화를 바탕으로 점차 철학적 탐구와 합리성을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인간이 우주를 이해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욕구가 다양하게 표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고대의 창조 신화는 단순히 우주의 시작 이야기를 넘어서 인간 존재의 의미와 윤리, 운명, 사회 질서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가 신들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믿음은 왕권의 신성성을 뒷받침하고 인간과 신의 관계를 정의하며 우주의 근본 질서에 따르는 삶의 규범과 의무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고대인들이 우주를 단순히 물리적 배경으로 보지 않고 그 자체가 신성하고 권위를 지닌 질서로 살았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우리에게 고대 문명들이 남긴 창조 신화와 초기 우주관의 사유는 현대 우주론과 과학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토대일 뿐 아니라 인간이 우주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태도와 질문이 시간이 흘러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빅뱅 이론이나 다중우주론을 논의하기에 앞서 인류가 처음으로 우주에 대해 품었던 공통된 궁금증과 상상력, 그리고 신화적 해석에서 출발했음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자연과학적 관점에서 본 우주의 시작, 즉 무우에서 어떻게 우주가 생겨났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탐구할 차례입니다. 고대인들의 신화적이고 철학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현대 과학은 어떠한 이론과 증거를 통해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근본적이고 심오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무우에서 어떻게 우주가 생겨났는가 라는 철학적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존재론과 형이상학을 아우르는 깊은 탐구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이 물음은 우주의 출현과 근원을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비롯하며 고대 철학자들에게서 현대 과학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논의되어 온 주제입니다. 이 장에서는 무라는 개념의 본질과 함께 무에서의 창조 가능성에 대한 여러 철학적 관점, 그리고 현대 물리학과의 연계까지 다채로운 사유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평범하게 없음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철학 특히 존재론에서 무는 단순한 부재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무는 존재유와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뜻하지만 이 아무것도 없음의 의미가 정말 무우 자체인지 아니면 우리가 인지 가능한 한계 내에서 단지 무의미한 공백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 동서양 철학에서 무에 대한 정의와 해석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중 파르메니데스는 무는 없으며 무에서 무가 생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존재는 영원하고 불변하며 무에서 새로운 존재가 나타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발상입니다. 반면 헤라클레이토스는 세상이 끊임없이 변하고 생성하는 과정이라며 변화 자체를 우주의 본질로 보았습니다. 이처럼 무가 아닌 변화하는 존재가 우주의 근원이라는 견해도 초기 철학에서는 고려되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도교의 도덕경에서 무우를 도가 생명의 근원으로 인식합니다. 무는 단순한 없음이라기보다는 만물이 나오는 근본이자 모든 형태 이전의 잠재성으로서 이해됩니다. 노자는 무를 통해 모든 것이 생겨나고 다시 무로 돌아간다는 순환적이고 포괄적인 우주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서양의 일방적 존재론과 달리
물을 창조와 연관된 적극적인 개념으로 바라본 예입니다. 중세와 근대 철학에서도 무와 존재에 대한 논의는 이어졌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기독교 신학자들은 신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우주의 시작은 신의 의지에 의한 창조 행위에 근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무, 우, 즉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갑자기 무언가가 나타난다는 개념을 신의 신비로운 능력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스피노자 같은 철학자는 무를 부인하고 존재만을 절대적으로 인정했으며 존재 자체를 신과 동일시하는 범실론적 입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현대 철학과 물리학의 경계에서는 무에 대한 해석이 복합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양자역학과 우주론의 발전은 진정한 무의 개념을 새롭게 도전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현대 우주론에서는 빅뱅 이전 상태를 완전한 무로 상상하지만 사실 그 이전 상태가 무엇인지 또는 시간과 공간 자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마저도 빅뱅과 동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단순한 공허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 물리학자들은 진공 상태조차 완벽한 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공은 여러 입자들이 순간적으로 생기고 사라지는 양자 요동이 발생하는 에너지의 장으로 무에서 만들기 개념에도 한계가 있음을 드러냅니다. 즉, 무, 우는 전통적 철학의 추상적 개념뿐 아니라 물리학적으로도 심도 깊게 다시 정의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와 함께 무에서 우주가 생겼다는 아이디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안된 여러 과학적 이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자중력 이론에서는 우주의 시작을 하나의 양자적 사건으로 설명하며 이 과정에서 시간과 공간이 함께 생성되었다고 봅니다. 이는 무라는 상태가 완전한 무형의 상태라기보다는 이미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의 장, 즉 잠재력의 장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무에서 유가 탄생하는 기적 같은 현상은 현대 물리학의 혁신적 통찰과 맞닿아 있습니다. 철학적 질문으로서 무에서 어떻게 우주가 생겼는가는 한편으로 인간의 인지와 언어로 도달할 수 없는 신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스스로 존재의 본질에 다가가려는 끝없는 열망과도 같습니다. 이 질문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묻는 질문과 맞닿아 있으며 우주를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깊은 의미를 지닌 존재로서 포착하고자 하는 정신적 노력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탐구하면서 무가 단순한 없음이나 공허를 넘어 어떤 근원이나 잠재력 혹은 가능성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 무는 우주와 존재를 만들어내는 미지의 힘이나 원리로, 또 때로는 우리가 아직 완전히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장으로 인식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행위는 철학, 신학, 과학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지만 모두가 공유하는 인간의 지적 모험인 셈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철학적 사유에 이어 실제 관측과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우주의 구조와 변화, 그리고 우주의 진화 과정에 관한 본격적인 과학적 탐험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무에서 시작된 우주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물리적 법칙들이 작용했는지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인류 역사상 우주에 대한 이해는 처음에는 아주 제한적이었고 대부분 지역사회의 신화나 종교적 세계관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관측과 기록이라는 노력을 통해 점차 체계적인 천문학이 발달했고 이에 따라 우주에 대한 인식도 더욱 깊고 넓어졌습니다. 특히 우주를 바라보는 중심점이 지구에서 우주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인류는 더 넓은 우주를 상상하고 탐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장에서는 바로 이런 관측 천문학의 발전 과정과 함께 지구 중심 우주관에서 태양 중심 우주관을 거쳐 우주 중심으로 인식이 변화하는 역사적 흐름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고대인들은 하늘의 천체를 바라보며
그 움직임을 규칙적으로 관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인간과 지구를 우주의 중심에 두고 천체들이 지구를 도는 것으로 해석하는 지구 중심 우주관 지오센트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 즈아미톨레미는 알마게스트라는 저서에서 이 체계를 정교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있고 달, 태양, 행성, 별들이 복잡한 이심원과 주전원을 따라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의 이론은 천체 운동을 비교적 정확히 설명할 수 있었고 중세 서양뿐 아니라 이슬람 세계에서도 영향력을 크게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 지구 중심설은 여러 가지 모순과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관측 장비가 점차 발전하고 천체의 위치와 움직임을 더욱 정확히 계산하자 복잡한 부가장치 없이 행성의 역행 운동 등 현상을 자연스럽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16세기 코페르니쿠스는 태양 중심설, 헬리오센트리즘을 제안하며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있고 지구를 포함한 다른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당시 인류의 우주관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이론이었고 이후 갈릴레이와 케플러 등의 관측과 이론적 진보를 통해 점차 과학적 합의로 자리 잡았습니다.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발명해 달, 목성의 위성, 태양 흑점 등 천체를 직접 관측하며 기존 지구 중심 우주관에 대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관측은 지구가 우주 중심이 아님을 강력히 시사했으며 우주의 구조를 재해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어서 요하네스 케플러는 행성의 궤도가 완벽한 원이 아니라 타원임을 발견하고 행성 운동의 세 가지 법칙을 제시해 태양 중심설을 더욱 탄탄한 과학 이론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은 지구를 벗어나지 못했고 우주의 전모는 알 수 없었습니다. 18세기 이후 영국의 허셜, 윌리엄 허셜은 천체 망원경을 이용해 더 깊고 먼 하늘을 관측하면서 우리 은하가 아주 거대한 천체 집단이며 동시에 무수히 많은 은하들이 우주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조금씩 밝혀냈습니다. 이로써 우주의 중심 개념은 더 이상 지구나 태양에 국한되지 않고 광대한 우주 공간 자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겼습니다. 19세기에는 스펙트럼 분석기와 더 정교한 관측 장비들이 등장하면서 별의 화학 성분, 거리, 운동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우리 은하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에 대한 이해에 넓은 지평을 열었습니다. 20세기 초 에드윈 허블은 먼 은하들이 모두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 즉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정적인 우주라는 기존의 관념을 산산조각내며 우주가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음에도 그 중심은 특정 지점이 아니라 우주 전체 어디에서나 관측되는 상대적 개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오늘날의 우주 중심 인식은 전통적인 중심 개념 자체를 달리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특정한 한 점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하가 서로 멀어지는 팽창 상태에 있으며 관측자 위치에 따라 중심과 가장자리의 개념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빅뱅 우주론 등의 이론을 통해 뒷받침됩니다. 따라서 관측 천문학이 발전하면서 우주 중심에 대한 인식은 고정된 위치가 아닌 우리가 우주를 얼마나 깊이 관측하고 이해하는가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인류는 처음에는 지구가 우주의 절대적 중심이며 천체들이 그 주위를 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관측 기술과 방법이 발전하면서 지구가 아닌 태양이 중심임을 깨달았고 더 나아가 거대 우주 속에서 인간이 위치한 특정 중심은 없다는 현대적인 인식에 도달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과학적 발견만이 아니라 인간이 우주에서 자신의 위치, 존재의 의미를 다시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철학적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현대 우주관의 출발점인
뉴턴의 법칙과 만유인력을 토대로 우주 공간에서 실제로 어떻게 물체들이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주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해 고전역학이 어떻게 바탕이 되었는지를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과학적 우주 이해는 17세기 아이작 뉴턴 아이삭 뉴턴의 발견을 기점으로 엄청난 도약을 맞이했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과 만유인력 법칙은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 틀을 마련했으며 우주의 움직임과 상호작용을 수학적으로 규명하려는 인류 최초의 시도로 평가받습니다. 이 장에서는 뉴턴이 어떻게 우주를 설명할 기반을 세웠는지, 그의 법칙들이 왜 혁명적이었는지, 그리고 과학적 우주관 형성에 끼친 영향을 차분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 이전에는 우주의 움직임에 대한 이해가 주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철학과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중심설 같은 신화나 관념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하늘의 천체가 완벽한 원운동을 하며 영원 불변한다는 믿음이 강했지만 왜 그런 운동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실질적 원리가 없었습니다. 또한 중력이라는 개념도 명확하지 않았으며 왜 물체들이 떨어지는지, 왜 천체들이 움직이는지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죠. 이런 가운데 뉴턴은 1687년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필로소피에 나추랄리스 프린시피아 마테마티카를 출판하며 운동 법칙과 만유인력 법칙을 공표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운동 법칙은 관성의 법칙으로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물체는 정지해 있거나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물체가 본래 정지하거나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전의 관념과 정반대였으며 물리 현상을 이해하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힘과 가속도의 관계를 명확히 정의하는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힘이 작용하면 물체는 그 힘에 비례하는 가속도를 가지며 이는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수식 에파마로 표현됩니다. 이 법칙이 없었다면 우주의 움직임을 정량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세 번째 운동 법칙, 즉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물체 A가 물체 B 힘을 가하면 물체 B도 물체 A에 동일한 크기와 반대 방향의 힘을 가한다는 원칙으로 우주의 상호작용을 끝없이 연결된 체계로 설명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세 가지 법칙은 운동 현상을 완전히 새롭게 규명하며 현대 역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뉴턴 법칙의 위대한 발견은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정점에 달합니다. 만유인력 법칙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질량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며 이 힘의 크기는 두 물체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원리입니다. 이는 행성들의 움직임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와 케플러의 가설을 물리학적으로 뒷받침하고 천체 간의 중력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최초의 시도로 우주를 기계적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체계로 보는 근대 과학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법칙 덕분에 천체 물리학은 실험과 관측에 기초한 예측이 가능해졌고 여러 천체 현상을 정밀하게 계산하며 새로운 천체의 위치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우주 공간에서 행성, 위성, 혜성의 궤도를 계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후 200년 이상 천문학과 역학의 표준 이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뉴턴의 발견은 단순한 과학적 업적을 넘어 철학적 사유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주가 신비나 신의 직접적 개입 없이 물리 법칙에 따라 작동한다는 생각은 우주를 더 이상 신화나 종교적 해석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는 현실적 대상, 즉 자연 그 자체로 인식하게 했습니다. 이는 계몽시대 사상과 과학혁명의 핵심 사상을 형성하며 근대 문명과 문학, 철학, 종교 전반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뉴턴적 우주관은 우주의 시간과 공간을 절대적이고 고정된 배경으로 간주한 한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물체가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 내에서 움직인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광속의 한계나 공간의 휘어짐 등을 설명할 수 없었죠. 이러한 제한점은 20세기에 들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면서 극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턴의 법칙과 만유인력은 현대 천체 물리학과 우주론이 기반을 두고 있는 초석임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주의 큰 구조와 운동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뉴턴이 제시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더 정교해진 물리학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뉴턴 우주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광속, 시간, 공간 개념을 혁신적으로 재정립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그에 따른 현대 우주론의 진화를 본격적으로 탐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어떻게 한 단계 더 깊고 넓어진 것인지 차분히 이어가겠습니다. 19세기 후반은 천문학과 우주에 대한 이해에 있어 혁신적인 전환점이 된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단순히 하늘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서 빛의 성질을 분석하는 정밀한 도구와 방법들이 등장함으로써 우리 우주에 대한 인식이 획기적으로 발전한 때입니다. 특히 스펙트럼 분석이라는 과학적 기법이 발전하면서 인간은 우주의 구성 요소와 성질, 그리고 그 광활한 공간에 존재하는 수많은 천체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넓혀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장에서는 19세기 후반 천문학계에 일어난 이 중요한 혁신과 함께 은하라는 개념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스펙트럼 분석 또는 분광학, 스펙트로스코피, 은빛을 프리즘이나 회절격자 같은 장치를 통해 파장별로 분해한 뒤 그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물질의 성질을 알아내는 과학적 방법입니다. 19세기 초 독일의 과학자 요한 스펙트럼 푸세르, 조세프 폰 프라운호퍼는 정밀 분광학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영국의 윌리엄 헨리 돕슨, 윌리엄 H. 월라스턴과 프랑스의 아르망 하몽, 아르만 피제오 등도 연구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1860년대부터 영국의 로버트 벤틀리 스펙터, 로버트 분센과 구스타프 키르히호프, 구스타프 킬초프의 만남으로 불붙습니다. 이들은 특정 원소가 내는 선 스펙트럼을 규명하여 빛을 통해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들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스펙트럼 분석은 천문학에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이전까지 천체들은 그저 멀리서 보이는 빛덩어리에 불과해 무슨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별빛, 성운, 은하 등에서 나온 빛을 해석함으로써 그들의 화학 성분, 온도, 압력, 움직임까지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주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오랫동안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과학적 도구가 탄생했음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스펙트럼을 통한 천체의 도플러 효과 분석은 천체의 운동 방향과 속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도플러 효과란 빛이나 소리의 파장이 관찰자에 대해 가까워질 때는 짧아지고 멀어질 때는 길어지는 현상으로 천문학자들은 이를 이용해 은하와 별들이 우주 공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후에 우주의 팽창 이론으로 이어지며 현대 우주론의 기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은하 갤럭시라는 개념도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는 은하계 밀키웨이 갤럭시라고 하면 우리 태양계가 속한 하늘의 은하수만을 뜻했으며 멀리서 보이는 성운들은 우리 은하 내부의 구름이나 가스 집단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중후반에 이르러 고성능 망원경과 감광판, 포토그래픽 플레이트의 발전으로 먼 성운들을 자세히 관측할 수 있게 되었고 이들 중 일부는 우리 은하 외부에도 독립적인 은하라는 거대한 별의 집단이 있다는 가설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1888년 프랑스 천문학자 샤를 메시의 경계에 있던 안드로메다 성운, 이후 안드로메다 은하로 명명됨을 연구하면서
이것이 우리 은하와 별개로 거대한 별의 집단임을 주장하는 과학적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세기 초 에드윈 허블에 의해 이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면서 우주에는 수십억 개의 은하가 존재하며 우리 은하가 우주의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이 확립되었습니다. 스펙트럼 분석과 은하 개념의 등장은 우주가 이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광활하고 복잡하며 역동적이라는 깨달음을 가져왔습니다. 단순히 밤하늘의 점처럼 반짝이는 별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독립된 거대한 섬인 여러 은하들로 가득한 거대한 우주였죠. 이를 통해 우주란 무엇인가에 대한 과학적 시각이 대폭 확장되었으며 인류는 드디어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공간과 존재의 본질을 탐험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이후 우주 팽창에 대한 발견과 우주의 기원 및 진화에 관한 현대 우주론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19세기 후반의 발견들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우주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변화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으며 오늘날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20세기 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더불어 우주 팽창 이론이 어떻게 등장했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우주론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 초 천문학과 물리학의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전환점 중 하나가 바로 알베르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상대성 이론의 등장입니다. 이 이론은 우주의 근본 구조와 시간, 공간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흔들었고 뉴턴 역학이 설명하지 못했던 여러 현상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며 현대 우주론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우주 구조가 어떻게 재해석되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05년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특수 상대성 이론은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며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 개념은 없다는 혁신적인 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 뉴턴 역학은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며 모든 관측자에게 동일하다고 가정했으나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도 일정성을 근거로 시간과 공간이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절대 시간이라는 개념이 상대적인 현상임이 밝혀졌지요. 그러나 특수 상대성 이론은 가속도나 중력의 영향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아인슈타인은 1915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며 중력의 본질을 재정의했습니다. 그는 중력이 공간 그 자체의 공률, 즉 시공간의 휘어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했고 이는 우주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즉, 중력이 단순한 힘이 아니라 시공간의 기하학적 성질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 있는 물체들은 주변의 시공간을 휘게 만들고 이 휜 시공간이 물체들이 움직이는 경로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 덕분에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를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빛조차 중력에 의해 굴절되는 현상도 예측되었습니다. 실제로 1919년 완벽한 일식대 아서 에딩턴 아터 에딩턴과 동료들의 관측으로 인해 빛의 휨 현상이 확인되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력이 실험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 이론의 등장은 우주가 고전적인 뉴턴식 기계 우주가 아니라 시공간 자체가 역동적이고 복잡한 구조를 지닌 존재라는 새로운 시각을 낳았습니다. 우주는 더 이상 정적이고 변하지 않는 배경이 아니었으며 물질과 에너지에 따라 시공간이 변화하며 이 변화가 우주의 팽창, 수축, 형태를 결정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일반 상대성 이론은 우주의 크기와 기원에 관한 새로운 모델 연구를 촉진했습니다. 아인슈타인 자신은 우주가 정적이라고 믿었기에 방정식에 우주 상수를 도입해 균형을 맞추려 했지만 이후 허블의 관측으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상수는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곧 빅뱅 이론과 현대 우주 팽창 모델의 수학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일반 상대성 이론은 블랙홀과 중력파 같은 현상을 이론적으로 예측했으며, 이는 20세기 후반부터 실제 관측으로 입증되면서 우주 연구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시공간의 블랙홀이 우주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알고 있던 사실을 훨씬 넘어서는 신비로운 영역으로의 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상대성 이론은 양자역학과 충돌하는 부분도 있어 두 이론을 통합하려는 노력, 즉 양자중력 이론 개발도 현대 우주론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아직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과학계의 큰 미스터리로 앞으로의 연구에서 우주 탄생의 근본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리하자면 20세기 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우리에게 우주가 더 이상 뉴턴의 절대적이고 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물질과 에너지에 따라 휘어지고 변하는 시공간의 복잡한 구조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는 우주의 팽창과 진화, 그리고 다양한 천체 현상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 현대 우주론의 출발점으로서 지금도 가장 중요한 이론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상대성 이론의 원리를 바탕으로 에드윈 허블의 은하 관측과 우주 팽창 발견, 그리고 빅뱅 우주론의 발전 과정을 상세히 탐구하며 현대 우주에 대한 심층적 이해로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물리학과 우주론 분야에서는 빛의 속도라는 개념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발견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이해를 변화시켰고, 우주는 하나의 고정되고 절대적인 배경이 아닌 역동적이며 관측자의 상태에 따라 상대적인 공간적 시간적 특성을 지닌다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빛의 속도는 고대부터 많은 철학자와 과학자들의 관심 대상이었지만 19세기 말까지는 빛의 속도가 얼마나 일정한지, 그리고 그것이 시간과 공간 개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명확히 이해되지 못했습니다.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한 것은 갓 87년에 이루어진 마이컬슨 몰리 실험, 알버트 아 미켈슨, 에드워드 W 몰리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지구의 운동에 따른 에테르라는 가상의 매질 속에서 빛의 속도가 변화할 것이라는 가설을 반박하고, 빛의 속도가 관측자의 운동 상태와 무관하게 항상 일정하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이 발견은 기존의 뉴턴 물리학에 반하는 것이었고, 당시 과학계에는 커다란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뉴턴 역학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며 독립적인 실체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아인슈타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05년에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그는 빛의 속도가 진공에서 항상 일정하며 시간과 공간은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한다는 근본적인 원리를 도입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사소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감각 자체를 뒤엎는 혁명적인 이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관측자에게는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도 다른 관측자에게는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혹은 운동 속도가 빛에 가까워질수록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공간은 수축한다는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는 특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하고 나중에 실험적으로도 검증되었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을 하나의 통합된 시공간으로 묶으며 각각의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얽혀있는 차원임을 밝혀냈습니다. 시공간은 3차원의 공간과 1차원의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4차원의 통합된 구조 내에서 물체와 에너지, 그리고 중력이 모두 상호작용합니다. 이 이론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뿐만 아니라 현대 물리학 전반에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이어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러한 시공간 개념에 중력을 포함시켜 우주를 완전히 재구성했습니다.
중력이 단순히 힘이 아니라 시공간의 곡률임을 밝혔고, 이 곡률이 물체들의 움직임과 우주의 기하학적 구조를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주는 특정한 배경이나 무대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형되고 움직이는 역동적인 장 필드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우주관은 우주론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우주의 팽창, 블랙홀의 존재, 중력파의 전달 등 물리적 현상들이 시간과 공간, 그리고 빛의 속도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에 따라 달라졌다. 20세기 과학자들은 이를 정량적으로 연구하고 우주 초기의 상태, 즉 빅뱅 이론과 우주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빛의 속도와 시간,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 없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라는 명제는 우주론의 새 지평을 열었으며 시간과 공간에 대한 우리 인식의 기본 틀을 전면적으로 제고하게 했습니다. 인간이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우주 속에서 우리 존재의 위치와 의미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빛의 속도와 상대성 이론의 시간-공간 개념은 우주과학의 중심축이자 우리의 존재론적 사유에 깊은 영감을 주는 중요한 과학적 발견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이론들을 토대로 에드윈 허블의 우주 팽창 관측과 빅뱅 우주론의 형성, 그리고 현대 우주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920년대 초, 천문학은 또 한 번의 혁명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에드윈 허블의 발견 덕분이었죠. 이전까지는 우리 은하, 즉 밀키웨이가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하거나 먼 성운들이 우리 은하 내의 가스 구름 정도로 인식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허블의 관측과 해석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부터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장에서는 허블이 어떻게 우주의 팽창을 발견했고 외부 은하의 존재를 증명했는지, 그리고 이 발견이 현대 우주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에드윈 허블은 1923년부터 로웰 천문대에서 큰 망원경을 사용해 먼 성운들을 관측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먼 성운들이 우리 은에 속한 구조물이라고 믿었지만 허블은 그중 하나인 안드로메다 성운이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독립적인 은하임을 확인했습니다. 허블이 발견한 안드로메다 은에는 개별 별들, 특히 병왕성들이 존재했고 이를 통해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드로메다 성운은 우리 은하의 외부에 위치한 별무리, 즉 별개의 은하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발견만으로도 당시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허블이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업적은 우주 팽창의 발견입니다. 그는 여러 은하들의 빛을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연구하면서 대부분의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도플러 효과를 관찰했습니다. 즉, 은하들이 멀어짐에 따라 빛의 파장이 붉게 이동하는 이른바 적색편이 현상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 현상은 곧 우주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팽창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로 해석됐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허블이 각 은하의 적색편이 크기와 그 거리를 비교한 결과 둘 사이의 선형적인 관계, 즉 허블 법칙, 하블스 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은하의 속도는 거리와 비례한다는 간단하면서도 우주 규모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강력한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우주는 시간에 따라 팽창하는 거대한 공간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죠. 이 발견은 기존의 정적인 우주관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빛의 속도가 일정하고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라는 뉴턴식 우주관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게 되었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맞물려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우주라는 현대 우주론의 기초를 확립했습니다. 또한 우주의 팽창은 결국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는 빅뱅 이론의 과학적 근거가 되었으며,
이는 우주 기원의 연구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허블의 발견은 은하가 단지 우주의 작은 부분이 아니라 분리된 무수한 우주 조각임을 알려주었으며 우주의 크기와 구조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주가 무한하거나 영원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초기 조건과 물리 법칙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간과 공간의 역사가 있는 동적인 존재임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지요. 에드윈 허블의 업적은 단순히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데 그치지 않고 우주론과 천체 물리학 전체의 미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그의 발견 후 수많은 천문학자와 물리학자들이 우주의 팽창 속도, 우주의 나이, 우주의 구성 성분 등을 연구하며 현대 우주론 이론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허블의 발견은 우주에 대한 인간의 이해에서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우주가 팽창하는 거대한 체계이며 그 안에는 우리 은하 외에도 무수히 많은 은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우주를 바라보는 시야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우주 기원과 진화에 관한 탐구를 본격화하게 만든 결정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허블의 발견과 상대성 이론을 토대로 발전한 빅뱅 우주론, 즉 우주의 탄생과 성장에 관한 현대 과학적 모델을 심도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한 인류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 과학이 만들어낸 가장 획기적인 답변 중 하나가 바로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가 약 148억 년 전 특이점이라 불리는 극한의 밀도와 온도를 지닌 한 점에서 시작해 그 이후 팽창하며 현재의 거대하고 복잡한 우주가 형성되었다는 과학적 가설입니다. 이 해석은 20세기에 이르러 천문학과 물리학이 융합되면서 등장했고 이후 방대한 관측 증거들과 이론적 진보에 의해 점차 확립되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빅뱅 이론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그 기초가 되는 과학적 발견들과 사상적 배경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빅뱅 이론의 씨앗은 1921년 30년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우주 전체에 적용되면서 심어졌습니다. 아인슈타인 역시 초기에는 우주가 정적이라 믿었으나 수학적 해석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팽창 혹은 수축하는 우주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1929년 에드윈 허블이 은하들의 적색 편의를 관측하며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우주가 한때 매우 작고 밀집되어 있었음이라는 개념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고정된 우주관을 넘어 우주가 역동적인 기원을 지니고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된 것이지요. 이 가운데 가장 초기에 빅뱅 이론적 개념을 제시한 인물 중 하나가 바로 벨기에 물리학자 조르주 르메트르, 조르지 르메트르입니다. 그는 1927년에 원시 원자 가설을 내놓았는데 이는 우주가 아주 밀집된 원시 상태에서 팽창하기 시작했다는 견해였습니다. 르메트르는 이 이론이 당시 널리 받아들여지던 정적인 우주 모델과 달리 관측된 팽창 현상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한편 빅뱅이라는 이름 자체는 르메트르가 주도한 이 이론이 아니라 1949년 영국의 천문학자 프레드 호일, 라디오 방송에서 빅뱅이라는 용어를 경멸적으로 붙인 데서 유래했습니다. 호일은 정적 우주를 주장하는 항상 우주론, 스테디 스테이트 티어리를 지지했으며 빅뱅 이론을 비판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지만 이 용어가 오히려 널리 퍼져 현대 과학의 정식 명칭이 되었습니다. 과학적 증거들이 쌓이며 빅뱅 이론은 점차 과학계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게 됩니다. 특히 1965년 아르노 펜지아스와 로버트 윌슨의 우주 배경 복사 Cosmic Microwave Background (CMB) 발견은 빅뱅 이론이 옳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떠올랐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가 과거 매우 뜨겁고 빽빽했을 때 방출한 빛의 잔재로 현재는 약 2.7 켈빈의 극저온 마이크로파로 관측됩니다. 이는 우주가 초기 뜨거운 상태에서
식어가며 팽창했다는 빅뱅 이론의 예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우주가 점차 냉각되고 물질이 응집하여 별과 은하가 형성됐다는 과정 역시 빅뱅 이론의 핵심 내용이며, 관측된 은하 분포나 원소들의 비율, 특히 수소와 헬륨, 리튬 등 가벼운 원소들의 우주적 존재 비율, 즉 우주 원시의 합성과도 놀랍도록 부합합니다. 이런 다방면에 일관된 증거들이 모여 빅뱅 이론을 현대 우주론의 표준 모델로 확립시켰습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과학적 탐구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이 이론은 우주 탄생 초기의 극단적 조건, 시간과 공간의 기원, 그리고 우주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낳았고, 이를 토대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인플레이션 이론 같은 현대 우주론의 복잡하고 정교한 모델들이 구축되어 갔습니다. 우리가 빅뱅 이론을 통해 얻는 것은 단순한 시작 이야기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가 어떻게 진화했고 우리가 그 안에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제공합니다. 또한 인간이 우주라는 거대한 존재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여정에서 이룬 가장 큰 성취 중 하나로서 앞으로도 우주 연구의 방향을 안내하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빅뱅 이론을 기반으로 한 현대 우주론의 다양한 발전, 특히 인플레이션 이론과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개념이 어떻게 등장하고 현재의 우주 연구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주의 기원이 빅뱅이라는 혁명적 가설로 자리잡게 된 데에는 여러 관측 증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적색편이 레드시프트 현상은 현대 우주론의 가장 핵심적인 관측 증거로 꼽힙니다. 이 장에서는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인 적색편이 현상의 원리와 의미, 그리고 이를 발견하고 해석한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차분히 풀어가겠습니다. 빛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는데 파동의 파장이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현상은 물리학적으로 관측자의 위치나 운동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도플러 효과, 도플러 이펙트입니다. 도플러 효과는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데, 예를 들어 지나가는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다가올 때는 높게 들리고 멀어질 때는 낮게 들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빛도 마찬가지로 빛을 내는 물체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파장이 짧아져 청색편이 블루 시프트가 나타나고, 반대로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져 적색 편의가 나타납니다. 1920년대 에드윈 허블은 스펙트럼 분석 기법을 통해 수많은 은에서 나오는 빛빛의 스펙트럼을 정밀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스펙트럼의 특징적인 선들이 본래 위치보다 더 긴 파장으로 이동해 있었다는 점에서 적색 편의 현상을 통해 이를 증명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각 은하의 적색 편의 정도가 그 은하의 지구로부터의 거리와 비례한다는 허블 법칙을 발견함으로써 우주 전체가 팽창하고 있음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우주는 무한히 크고 복잡하지만 허블의 관측은 우주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팽창하며 모든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이는 당시 과학과 철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정적인 우주관을 뒤흔드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적색편이 현상을 통해 우주의 팽창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은하가 멀어진다는 사실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우주의 공간 자체가 늘어나면서 파장이 길어진다는, 즉 빛이 우주를 가로지르면서 경험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든 은하들이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고 우주가 전체적으로 커져가는 동적인 상태에 있다고 해석됩니다. 이처럼 적색편의 현상은 우주가 거대한 풍선처럼 팽창하고 있다는 비유로 설명되곤 합니다. 풍선에 점들을 그려 넣으면 점들이 서로 멀어지는 것처럼 우주 공간이 늘어남에 따라 모든 천체들이 상대적으로 멀어지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주의 중심이 특정 지역에 있지 않은 어디에서나 팽창이 관측되는
균일한 우주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왜 적색 편의는 우주 팽창에 가장 신뢰받는 증거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도플러 효과 이외에도 다른 자연현상이나 우주 모델들이 적색 편의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다양한 은하에서 나타나는 적색 편의의 일관된 패턴과 그것이 거리와 정확한 상관관계를 맺는 점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과학적 유일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적색 편의 현상은 우주가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팽창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강력한 천문학적 증거입니다. 이 발견은 우주 탄생에 관한 과학적 탐구를 가능케 했고 우주론에서 빅뱅 이론이 중심 자리를 잡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주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 진화 과정을 연구하는 현대 천체물리학과 우주학 연구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주의 시초를 더욱 깊이 탐구하는 빅뱅 이론 자체를 소개하며 그 핵심 개념과 증거, 그리고 빅뱅 우주론이 현대 과학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 Cosmic Microwave Background, 이하 CMB는 빅뱅 이론을 비롯한 현대 우주론에서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 빛은 우주가 탄생한 직후 뜨겁고 밀집된 상태에서 방출된 전자기파가 우주 팽창과 함께 식어 지금은 마이크로파 대역에서 약 2.7 켈빈의 극저온 배경 복사로 관측되는 것입니다. CMB는 빅뱅이 실제했다는 가장 직접적인 흔적이자 우주의 초기 상태를 연구하는 중요한 창문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존재는 1965년 아르노 펜지아스와 로버트 윌son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벨 연구소의 실험실에서 파라볼라 안테나를 이용해 천체 관측을 시도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마이크로파 잡음을 끊임없이 감지했습니다. 초기에는 인공적인 원인이나 장비 결함으로 추정했으나 정밀한 확인 끝에 이 신호가 우주 전역에서 균일한 형태로 오는 우주 배경 복사임을 밝혀냈습니다. 이 발견은 빅뱅 우주론이 예측한 초기 우주의 뜨거운 플라스마 상태에서 나오는 빛의 잔재와 완벽히 일치합니다. 우주는 한때 매우 높은 온도와 밀도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으며 이 상태에서는 빛의 입자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했기에 자유롭게 우주를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주 팽창과 냉각이 진행되면서 약 38만 년 후 원자가 형성되어 빛이 자유롭게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이 빛이 바로 오늘날 관측되는 CMB입니다. CMB의 성질은 우주 초기의 밀도와 온도 분포를 기록하고 있어 우주의 구조 형성과 진화 과정에 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CMB는 거의 균일하지만 미세한 온도 변동과 밀도 편차 일명 리비의 곡선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초기 우주에 존재하던 미세한 불균일성이 광범위한 은하와 은하단의 분포로 발전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위성 탐사선인 코비, WMAP, 그리고 플랑크 위성 같은 관측 장비를 통해 더 정밀하게 측정되어 왔고 빅뱅 이론의 다양한 예측들을 세밀하게 검증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주의 나이, 전체 질량 에너지 비율,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비율 등 중요한 우주론적 파라미터들이 CMB 연구를 통해 정확히 결정되고 있습니다. CMB의 발견과 연구는 우주론이 단순한 이론적 추측에서 벗어나 엄밀한 과학적 방법론과 실증적 증거를 토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이해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이론의 직접적 흔적으로서 우주 탄생과 진화에 관한 우리의 인식을 전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현대 우주론의 근간을 바탕으로 빅뱅 이후 우주의 구성과 진화, 그리고 오늘날의 우주를 이루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에 대한 심층적 논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우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만으로는 우주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별, 행성, 은하와 같은 천체들은 우주의 전체 질량 에너지 구성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현대 우주론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암흑 물질, dark matter, 암흑 에너지, dark energy, 그리고 우리가 직접 관측할 수 있는 보이는 물질, 일반 물질의 구성 비율과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각각이 우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 우주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차분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이는 물질은 우리 눈이나 전자기파 망원경을 통해 관측할 수 있는 별, 행성, 가스, 먼지, 그리고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원자 구성 물질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주 전체 물질과 에너지의 약 5%에 지나지 않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나머지 대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성분들입니다. 암흑 물질은 직접 빛을 내거나 반사하지 않아 관측할 수 없지만 그 존재가 은하와 은하단 내부의 물체들의 운동 상태, 즉 중력적 영향에서 강력하게 드러나는 미지의 물질입니다. 1930년대부터 은하단 내 은하들의 속도를 관측한 결과 보이는 질량만으로는 이들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다양한 천문 관측과 시뮬레이션이 암흑 물질의 존재를 뒷받침했으며 현재 우주 전체 질량의 약 27%가 암흑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암흑 물질은 중력으로 작용해 은하와 우주 거대 구조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우주의 진화에서 보이지 않는 뼈대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암흑 에너지는 최근에서야 발견된 우주 구성 요소로 우주의 가속 팽창을 설명하는 힘 또는 에너지 영역입니다. 1998년 두 독립적인 연구팀이 초신성 관측을 통해 우주의 팽창 속도가 단순한 팽창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가속화되고 있음을 발견하면서 그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 전체 에너지 밀도의 약 68%를 차지하며 공간 자체가 팽창하면서 이 팽창을 가속시키는 미지의 힘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같이 우주는 약 68%의 암흑 에너지, 27%의 암흑 물질, 그리고 5% 미만의 보이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구성은 우리의 우주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곳임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눈에 띄는 별과 은하만이 우주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우주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주의 구조와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 이 세 가지 요소는 각각 상호작용하며 복합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암흑 물질이 충분히 많아야 은하와 은하단 같은 거대 구조가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고 암흑 에너지가 우주 팽창을 가속시키는 현상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들을 이해하는 것은 우주의 탄생, 진화, 그리고 궁극적인 운명까지 탐구하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된 바로는 암흑 물질은 기본 입자로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물질일 가능성이 크며 암흑 에너지는 우주 상수 또는 더 복잡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장 필드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전 세계의 실험실과 천문 관측소에서는 다양한 탐색을 진행 중이며 미래의 발견이 우주론을 한 단계 더 진보시키리라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 우주를 이루는 보이는 물질의 한계를 넘어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미스터리까지 함께 이해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주에 대한 깊고 포괄적인 그림을 그리게 해줍니다. 이러한 연구는 인류가 우주라는 광대한 존재에 대해 점점 더 실체적인 이해로 다가가는 과정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우주 구성 요소들의 근원과 성질, 그리고 어떻게 현대 실험과 관측을 통해 이들을 탐색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며 우주 연구의 현주소와 미래 전망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주가 탄생한 이후
극초기 순간의 상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극단적이고 신비로운 물리 현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빅뱅 직후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우주가 엄청난 속도로 팽창했다는 인플레이션 이론은 현대 우주론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 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이론이 무엇인지, 왜 처음 제안되었는지, 그리고 초기 우주에서 극소 시간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은 1980년대 초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 앨런 구스, 알란 구트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구스는 빅뱅 이론이 일부 우주 관측 사실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의 천평성 문제와 동시에성 문제, 그리고 우주가 왜 이렇게 균일한 온도를 지니는지 등 기존 빅뱅 이론만으로는 적절한 해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그는 빅뱅 초기에 우주가 지극히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하게 팽창하는 인플레이션 시기를 거쳤다는 가설을 제안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시기는 빅뱅 후 약 10회, 36승, 최소 10회, 32승 초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이 기간 동안 우주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비율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급속 팽창 덕분에 우주는 초기의 불균일성과 곡률 문제 등을 해결하여 현재 우리가 보는 거의 균등하고 평평한 우주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우주의 극초기 상태를 설명하는 데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합니다. 팽창 이전 우주는 극도로 작은 크기와 높은 에너지 상태로 불안정한 진공 상태에 있었으며, 이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스칼라장, 에스칼라 필드이라 불리는 에너지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스칼라장의 에너지가 우주 팽창을 가속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죠. 이 빠른 팽창 과정은 공간 자체를 끌어당기듯 확장시키므로 우주 내 모든 점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멀어지게 되며, 이로 인해 초기의 미세한 온도와 밀도 편차도 거대하게 늘어납니다. 이러한 편차들은 이후 우주의 구조 형성에 밑거름이 되었고, 결국 우리가 오늘날 관측하는 은하들의 분포나 은하단의 거대 구조를 만들어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은 우주의 시간과 공간 개념에 있어서도 깊은 함의를 암시합니다. 극소 시간대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해 시간 그 자체가 지니는 의미와 흐름도 초기 단계에서 크게 왜곡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고전적인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어 양자 중력과 우주의 초미세 구조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론적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의 가설은 현대의 우주 배경 복사 CMB 관측 자료와도 잘 부합합니다. 미세한 온도 요동과 같은 흔적들은 초기 우주의 빠른 팽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위성 탐사선 플랑크 위성의 정밀 측정 등으로 더욱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빅뱅 이론의 공백을 메우고 우주의 초기 조건을 이해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초기 우주의 극소시간에 일어난 인플레이션은 우주가 왜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시기는 단순한 팽창이 아니라 우주의 전체 구조와 성질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급병이었으며, 앞으로도 우주 생성과 물리 법칙의 근원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연구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초기 우주의 급격한 변화 이후 우주가 어떻게 온도와 밀도가 낮아지면서 별들과 은하를 만들기 시작했는지, 즉 우주의 구조 형성과 진화 과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주의 초기 순간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극한의 물리 조건 속에서 펼쳐진 복잡하면서도 신비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입자 물리학의 이론과 실험은 바로 이 초기 우주에서 형성된 미세 입자들의 시대를 연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빅뱅 직후 얼마 지나지 않은 쿼크와 렙톤의 시대를 중심으로 우주 초기 미세 입자들이 어떻게 탄생하고 변화했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빅뱅 이후 매우 뜨거웠던 우주는 급속히 냉각되면서 다양한 기본 입자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중 쿼크 이후알크와 렙톤은 현대 표준 모형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성 입자들로 분류됩니다. 쿼크는 강한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색깔 전하를 지니고 양성자와 중성자 같은 하드론의 구성 요소입니다. 현재까지 6종류의 쿼크 업, 다운, 스트레인지, 참, 바텀, 톱 쿼크가 알려져 있으며 각각 고유한 질량과 성질을 가집니다. 렙톤은 전자, 뮤온, 타우 및 그에 대응하는 각종 중성미자 종류를 포함합니다. 이들은 전자기력, 약할력 등 다양한 상호작용에 관여하면서 우주의 근본 구성 물질로 작용합니다. 빅뱅 몇 밀리초 후 온도가 수조도에 이르던 시기에 쿼크와 글루온이라는 입자들이 강한 핵력을 통해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며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 상태를 형성했습니다. 이 상태는 마치 아주 끈끈하고 뜨거운 수증기 같은 특성을 지녔으며 쿼크와 글루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비응집 상태를 특징으로 합니다. 하지만 우주의 지속적인 팽창과 냉각에 따라 약 10마이크로초 후 이 물질들은 서로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 같은 하드론으로 변형됐습니다. 이를 강한 상호작용의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렙톤들도 비슷한 시기에 생성되고 우주에 널리 퍼졌습니다. 전자는 전자기적 상호작용을 하며 중성미자는 거의 물질과 상호작용하지 않아 우주 초기 에너지 균형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렙톤의 생성과 소멸, 특히 약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과정은 우주의 입자 분포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물질과 반물질이 거의 동등한 양으로 존재하다가 현재 우주에 물질이 훨씬 많은 불균형 상태를 만들어낸 시기로 평가됩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는 바리온 비대칭 문제는 오늘날 입자물리와 우주론의 중요한 연구 분야로 남아 있습니다. 초기 우주의 이 시기 동안 쿼크와 렙톤은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레고 조각과 같았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은 다양한 복합 입자나 원자핵을 형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구성 단위로 작용했으며 이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계가 만들어지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런 미세 입자들의 본질과 상호작용은 거대 입자 가속기와 정밀한 천체 관측을 통해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CERN의 대형 하드론 충돌기 LHC는 빅뱅 직후와 동일한 궤너지 상태를 재현하여 쿼크와 렙톤의 성질을 탐구하며 우주의 초기 조건을 간접적으로 연구하는 실험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쿼크와 렙톤의 시대는 우주의 역사에서 극히 짧지만 결정적인 시기였으며 인류가 이해해야 할 우주 생성과 진화의 중요한 퍼즐 조각입니다. 이 시기를 이해하는 것이 우주 탄생의 근본 메커니즘을 해명하는 데 필수적이며 미래 과학 발전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초기 우주에서의 핵합성과 원자 형성 과정, 즉 빅뱅 이후 우주가 어떻게 점차 차갑고 안정된 상태로 진화하여 최초의 원자가 탄생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주는 빅뱅 이후 극초기에 극도로 뜨겁고 밀집된 상태에서 시작하여 급격히 팽창하고 냉각되었습니다. 우주가 조금씩 식어가면서 최초의 원소들이 탄생하는 중요한 시기가 도래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주 최초의 원소 생성 또는 우주 핵합성이라고 불리는 과정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수소와 헬륨 그리고 극히 소량의 리튬까지 포함한 가장 기본적인 원소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이 과정이 우리 우주 이해에 가지는 의미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빅뱅 직후 약 1초가 지난 시점에서 우주의 온도는 수십억 켈빈에 달했고 이때는 입자들이 매우 궤너지 상태로 존재하며 핵합성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급격히 팽창하고 식어가면서 3분에서 20분 사이에 온도가 약 10억 켈빈까지 떨어졌고 이때부터 핵합성 반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핵심적인 과정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충돌하여 더 무거운 원자핵, 특히 중수소, 중성자가 하나 포함된 수소의 동위원소,
그리고 핵융합 반응을 통해 헬륨-4가 생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간단하고 풍부한 원소로 양성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기에 이 시기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원소입니다. 이후 중성자가 양성자와 결합하여 중수소를 형성하고 중수소들이 모여 헬륨을 생산하는 핵융합 과정을 거치게 되죠. 우주 초기 핵합성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이 반응이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거의 완료되었다는 점입니다. 온도와 밀도가 다시 내려가며 핵합성은 자연스럽게 멈추고 이후 더 무거운 원소들은 주로 별 내부에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빅뱅 핵합성에 의해 형성된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오늘날 우주에서 관측되는 원소 조성비와 매우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빅뱅 핵합성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수소의 약 75%, 헬륨의 약 25%에 이르는 양을 설명해 줍니다. 이는 빅뱅 이론이 과학적으로 매우 탁월한 설명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 형성된 극소량의 리튬과 같은 가벼운 원소의 존재 역시 관측과 빅뱅 핵합성 모델에 매우 까다로운 테스트로 작용합니다. 리튬의 양은 수소와 헬륨만큼 많지 않지만 빅뱅 이후 약 20분간의 핵합성에서 만들어진 이들 요소는 후속 세대의 별들과 은하의 탄생에 결정적 밑거름이 됩니다. 이 초기 원소 합성 과정의 성공이란 바로 빅뱅 우주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 중 하나로 우주가 단순히 크고 오래된 공간이 아니라 엄격한 물리 법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진화해 왔다는 것을 확인해 준 셈입니다. 이처럼 수소와 헬륨의 합성은 우주 진화사의 중요한 이정표이며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된 원소들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뒤이어 이들 원소가 모여 별과 은하를 형성하면서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우주 구조가 만들어지고 결국 오늘날 우리가 관측하는 광대한 우주가 완성되어 갔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빅뱅 핵합성 이후 우주가 어떻게 점차 안정되고 첫 번째 별과 은하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이 과정이 우주의 거대 구조 형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주의 초기 인플레이션과 빅뱅 핵합성, 그리고 쿼크와 렙톤의 시대를 지나 우주는 점차 냉각되면서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별과 은하가 태어나며 대규모 우주 구조가 만들어지는 위대한 과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력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중력이 어떻게 우주의 미세한 요동을 증폭시키고 거대한 별과 은하단과 최은하단을 형성하는 역사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빅뱅 직후 우주는 거의 균일하고 밀도가 일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주 배경 복사 관측에서 밝혀진 것처럼 미세한 밀도의 요동, 즉 밀집된 지역과 희박한 지역의 미세한 차이는 이미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밀도 요동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생성된 양자 요동이 거시적인 스케일로 확장된 결과로 여겨지며 우주의 시약과도 같습니다. 중력은 이 미세한 불균일성을 증폭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조금 더 밀도가 높은 곳은 주변 질량을 끌어모으면서 더욱더 밀도가 높아지고 반대로 밀도가 낮은 지역은 점점 더 희박해지는 중력 불안정성, Gravitational Instability이 발생합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거대한 물질 덩어리들을 형성하고 이는 차후 별과 은하의 형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별의 탄생은 주로 거대한 성운 속에서 냉각된 가스가 중력 붕괴를 겪으면서 시작됩니다. 초기 우주에서는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가스 구름이 밀도 집적을 지속하여 중력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 이르면 중심부 압력이 급상승하며 열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별이 탄생합니다. 이러한 별들은 이후 우주 내에서 빛과 열을 발산하고 복잡한 화학 반응으로 다양한 원소를 생산하는 공장 역할도 수행합니다. 은하의 형성은 수많은 별과 가스, 암흑 물질이 거대한 중력장 속에 모여 거대한 중력 렌즈처럼
우주 공간에 거대한 구조를 만듭니다. 초기에는 작은 구조들이 합쳐져 점점 더 큰 집합체를 이루는 합병과 성장을 반복하며 은하는 다양한 형태와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중력뿐만 아니라 여력학, 자기장, 복잡한 유체역학적 과정 등이 은하의 내부 및 외부 구조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더 나아가 거대 은하단, 최은하단 같은 초거대 우주 구조는 은하들이 모여 완성하는 더 높은 단계의 구조입니다. 이런 대규모 초구조들은 우주가 팽창함에도 불구하고 중력에 의해 서로 묶여 있어 거대한 필라멘트와 상호 연결망 모양으로 우주의 거대한 뼈대를 이룹니다. 오늘날 천체 물리학자들은 이 초구조를 관측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면서 우주의 거대 구조 형성 메커니즘을 활발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력이 우주 구조 형성의 근본적이라는 사유는 물론 암흑 물질도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암흑 물질은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지만 강한 중력적 영향을 미쳐 보이는 물질들을 끌어당겨 은하와 은하단 형성을 촉진합니다. 따라서 우주 구조 진화는 보이는 물질과 암흑 물질의 긴밀한 상호작용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처럼 별과 은하의 탄생은 우주의 초기 불균일성, 지속적인 중력 작용, 그리고 암흑 물질의 지배적인 중력장에서 이루어지는 복합적이고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오늘날 우리가 우주를 관측하면서 보고 있는 은하들의 아름답고 다양한 형태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포함한 우주 생명의 토대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실로 장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대규모 우주 구조 형성 이후 나타난 우주의 진화와 변화, 그리고 현재 우리가 관찰하는 우주의 모습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하며 현대 우주론이 풀고자 하는 질문들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항성은 우주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천체 중 하나로 우주의 물질과 에너지가 복잡하게 엮여 다양한 형태와 과정을 거쳐 진화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별의 탄생에서부터 그 일생, 그리고 초신성 폭발과 그로 인한 새로운 원소의 탄생까지 항성이 우주 진화에 기여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항성의 탄생 과정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별은 주로 우주 공간에 흩어져 있는 거대한 성운, 즉 수소와 헬륨가스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름에서 태어납니다. 이 가스 구름에 국부적으로 밀도가 증가하는 불균형이 발생하면 중력에 의해 수축이 시작되고 중심부의 압력과 온도가 극도로 높아집니다. 이러한 조건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어 별 내부에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이로 인해 항성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별은 자신의 중력과 내부 에너지 방출 간 균형을 유지하며 주계 열성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별의 질량은 그 일생과 진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은 질량의 별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수소를 헬륨으로 변환하는 핵융합 반응을 유지하며 천천히 수명을 다합니다. 반면 무거운 별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의 과정이 복잡하고 빠르게 진행되어 수명이 훨씬 짧으며 진화 과정에서 여러 핵합성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별이 진화하면서 중심 핵의 연료가 고갈되면 내부 압력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별은 급격한 변화를 겪습니다. 특히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큰 별들의 경우 외부 껍질이 팽창하고 내부는 수축하면서 적색 거성 단계로 접어듭니다. 이후 중심부에서는 보다 무거운 원소들의 핵융합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철까지의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철은 핵융합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는 원소라 철핵이 충분히 커지면 더 이상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급격하게 붕괴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심핵 붕괴 현상은 초신성이라는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며 이 폭발 에너지는 별 내부에서 생성된 무거운 원소들을 우주 공간으로 방출합니다. 초신성 폭발은 생명체에게 필요한 원소들, 예를 들어 탄소, 산소, 철과 같은 원소들의 주요 공급원입니다. 초신성은
우주의 화학적 진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과정에서 생성된 먼지와 가스는 새로운 별과 행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합니다. 또한 초신성에서 발생하는 중성자별이나 블랙홀 같은 극한 천체들은 우주 역학과 물리 법칙 연구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별의 일생과 죽음은 우주 구성 물질의 순환과 재생을 의미합니다. 별들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면서 우주 속 원소의 분포를 변화시키고 다양한 구조물의 형성과 성장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순환은 우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복잡하고 풍부해지는 이유를 설명하며 우리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중요한 자연 현상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별과 은하 등의 대규모 구조 형성과 연관된 우주의 진화 과정, 그리고 우주의 미래에 관한 현대 과학적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주가 탄생한 이래로 수십억 년에 걸친 복잡하고 드라마틱한 과정을 통해 별과 은하는 물론 그 주변에 다양한 행성들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양계와 지구의 탄생 과정은 우주에서 생명 가능성의 서막을 알리는 중대한 이정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행성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특히 태양계 내부의 지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생명을 품을 수 있는 환경으로 진화했는지 살펴보면서 우주 생명의 기초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태양계 형성은 약 46억 년 전 태양이 우주 먼지와 가스로 이루어진 거대한 성운 내 중심부에서 중력 붕괴로 탄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잔여 가스와 먼지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원반 형태로 퍼져나가면서 행성과 기타 소행성, 해성의 원료가 되었습니다. 이 태양 성운설은 현대 천문학에서 입증된 이론으로 회전하는 성운의 미세한 밀도 유동이 중력에 의해 응집되면서 행성의 초기 형성을 설명합니다. 원반 내에서 미세한 먼지 입자들이 충돌하고 결합해 점차 크기를 키우자 미행성과 원시 행성들이 되고, 이들의 중력적 상호작용이 복잡한 역학적 변화를 일으키며 다양한 크기와 궤도를 가진 행성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특히 태양에서 적당한 거리인 골디락스 존 안에 위치한 지구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 적합한 온도 조건을 갖추면서 생명의 실마리를 만들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지구의 내부 구조는 초기 충돌과 내부 열의 분배, 방사성 원소들의 붕괴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형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구는 맨틀층과 핵으로 분화되고 자전축과 자기장이 형성되어 태양풍으로부터 생명의 해로운 방사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지구 대기의 생성과 변화, 해양의 형성 등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여러 환경 요소들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태양계 내 다른 행성들도 각기 독특한 형성사를 가지고 있으나 생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구의 존재는 우주에서 생명의 가능성이 현실적인 질문임을 시사합니다. 현재 천문학자들은 지구처럼 생명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한 다양한 외계 행성을 탐색하며 우리 우주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지 알아가는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우주의 광대한 역사 속에서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은 인류가 존재하는 바로 그 자리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순간입니다. 별과 행성의 탄생에는 우주의 기본 물리 법칙과 화학적 과정들이 총체적으로 작용하며 이 모두가 생명의 탄생을 가능케 하는 복잡하고 정밀한 우주 기계의 일부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우주에서의 생명 가능성 연구와 더불어 지구 외 생명체 탐색의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우주에서 생명이 어떤 조건과 과정으로 탄생하고 진화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인류의 궁극적인 질문에 다가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최근 수십 년 사이 천문학과 우주론 분야에서는 이전까지 인지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측들이 등장하면서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극적으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주 배경 중성미자 컨믹 뉴트리노 백그라운드 CNB와 중력파 그래비테이셔널 웨이브스의 발견은 우주 초기의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 두 가지 혁명적인 관측 대상이 무엇이며 이들이 우주론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주 배경 중성미자는 빅뱅 직후 우주가 극도로 뜨겁고 밀집되어 있던 시기에 형성된 중성미자들로, 이들은 우주 배경 복사 CMB보다 훨씬 이전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중성미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인 기본 입자로 매우 미세한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물질과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어 우주 초기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우주 배경 중성미자를 직접 관측하는 것은 극히 어렵지만 이들이 존재한다는 이론적 예측은 표준 우주론과 입자 물리학 이론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반면 중력파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견한 시공간의 파동으로 거대한 천체들의 가속운동이나 충돌, 우주 인플레이션 시기 같은 극한의 물리 현상 때 생성되어 우주 공간을 통해 전파됩니다. 2015년에 LA고 관측소는 최초로 블랙홀 합병에서 발생한 중력파를 직접 검출하면서 우주 초기 현상을 직접 연구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창을 열었습니다. 우주 배경 중성미자는 우주의 약 1초 후 모습을 담고 있어 우주 초기의 물질 분포와 상호작용, 그리고 빅뱅 이후 물리 법칙들의 적용 상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현재 중성미자 천문학은 매우 발전 중이며 이들의 신비로운 성질을 더욱 명확히 파악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력파 관측은 높은 에너지 천체들의 역동적인 사건뿐 아니라 우주의 급격한 팽창기인 인플레이션 시기의 증거를 찾기 위한 노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중력파를 분석함으로써 우주의 탄생과 진화 과정을 더욱 직관적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기에 우주론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이 두 가지 관측의 등장은 그저 신기술이나 새로운 데이터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며 과거 빅뱅과 인플레이션 시대의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앞으로 중성미자 및 중력파 연구는 물리학, 천문학, 우주론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자리매김하며 신비로운 우주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최신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우주의 미래, 우주 팽창의 운명과 관련된 이론들, 그리고 우주 속 우리의 위치와 의미에 대한 현대 과학의 탐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우주에 대한 이해도 점차 깊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현대 우주론에서는 빅뱅 우주론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지만 이에 더해 여러 대안적 혹은 확장된 우주론적 모델들이 제시되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다중우주론, 멀티버스 티어리과 순환 우주론, 사이클리크 유니버스 티어리, 이 크게 주목받고 있으며 이들은 우주의 본질과 운명, 기원에 관한 근본적 질문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우주론적 모델들이 무엇인지 각각의 특징과 철학적, 과학적 함의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중우주론은 우주가 단일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 개 혹은 무수히 많은 우주들의 집합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는 무한하거나 제한된 다수 우주들 중 하나에 불과하며 각 우주는 저마다 다른 물리법칙과 상수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중우주론은 양자역학, 끈이론, 인플레이션, 우주론 등에서 파생된 다양한 형태로 제한되고 있으며 우리 우주의 특이성과 생명의 존재 조건이 우연적 혹은 분포적 현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인간이 우주에서 갖는 위치와 의미에 대한 사유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순환 우주론은 우주가 영원히 반복되는 생성과 소멸의 사이클을 거친다는 모델입니다. 고대부터 여러 문화권에서 반복하고 순환하는 우주관이 존재했지만 현대에는 빅뱅과 빅 크런치, 우주 수축 혹은 변화의 무한 반복 개념을 포함해 다양한 순환주기 모델이 발전했습니다. 순환 우주론에 따르면 현재 팽창하는 우주도 이전 우주의 소멸 후 새롭게 시작된 주기일 뿐이며 우주의 탄생과 사멸은 끊임없는 과정의 일환입니다. 이 모델은
우주의 영원성과 반복성, 그리고 물리적 법칙의 연속성에 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밖에도 다크 에너지의 본질과 우주의 운명을 다루는 영원한 팽창론, 멀티버스 내에서 다양한 차원과 우주가 존재하는 브레인 월드 이론 등 현대 우주론에는 매우 다양한 가설과 이론들이 혼재합니다. 그중 일부는 아직 실험적 증거 부족과 이론적 한계가 존재하지만 이는 과학의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으로 앞으로의 연구와 기술 발전에 따라 더욱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우주론적 모델은 우주에 대한 인류의 근본적인 질문, 즉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우주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 우주는 유일한가? 우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에 대해 다각도로 답하려는 노력이자 과학과 철학의 깊은 만남을 의미합니다. 각 모델은 과학적 연구를 촉진할 뿐 아니라 인간의 세계관과 우주관 형성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와 같은 우주론적 모형들을 토대로 현대 우주 연구가 어떻게 인간 존재에 관한 근본적 질문들에 도전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탐구하며 현재까지 밝혀진 점들과 앞으로의 전망을 차분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우주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거대한 존재이자 시간과 공간의 무한한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현대 우주론은 우주의 미래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우주 팽창의 특성과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과 에너지의 성질에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우주의 미래에 대해 알려진 가장 대표적인 이론들, 즉 열적 죽음, 빅립, 빅크런치, 그리고 이와 연관된 가능성들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열적 죽음, 히트 데스. 시나리오는 우주의 팽창이 계속되어 결국 에너지 분포가 균일해지고 모든 물리적 과정이 정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주는 계속 팽창하면서 점점 냉각되고 별들의 연료가 소진되고 새로운 별이 탄생하지 않는 어두운 우주가 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에너지가 균등하게 퍼져서 더 이상 일어나는 물리적 변화나 생명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이것이 바로 우주의 열적 죽음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우주 팽창이 느리게 혹은 일정하게 계속될 때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둘째로 빅립, 빅립 시나리오는 암흑 에너지의 성질에 따라 우주의 팽창이 가속화되어 점점 더 빨라지다가 모든 물질과 구조가 결국 해체되는 극단적 미래를 의미합니다. 암흑 에너지의 밀도와 힘이 일정 이상 증가하면 은하, 별, 행성, 나아가 원자와 기본 입자 자체가 팽창하는 우주의 힘에 의해 찢겨 나가게 됩니다. 이는 우주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시나리오로 만약 암흑 에너지의 상태방 정식 파라미터가 특정 임계치를 초과하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빅 크런치, 빅 크런치는 우주의 팽창이 어느 시점을 지나 중력에 의해 역전되어 우주가 수축하기 시작하는 시나리오입니다. 팽창이 멈추고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 집중되어 극한의 밀도와 온도에 도달하는 이 과정은 빅뱅의 역과 같은 사건이 될 수 있으며 미래의 우주가 스스로 붕괴하는 운명을 뜻합니다. 이 이론은 우주의 밀도가 임계값 이상일 경우 가능하며 과거의 순환 우주론과 연관점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빅 프리즈, 빅 프리즈나 빅 브레이크, 빅 브레이크 등 다양한 변형 시나리오들이 제안되어 있으나 현재 관측과 이론에 근거한 주요 세 가지 모델이 가장 널리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주의 미래는 우리가 현재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과 에너지의 성질, 특히 암흑 에너지의 본질과 우주 팽창의 특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느냐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최신 관측들에 따르면 우주의 팽창은 가속되고 있으며 암흑 에너지가 우주를 지배하는 주요 인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나 암흑 에너지의 정확한 성질과 장기적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미스터리가 존재합니다. 인류는 우주의 미래를 예측하고 이해하려는 시도를 지속하며
궁극적으로 우주의 운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그것을 이해하는 데 이르는 과정 속에서 우주의 본질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주가 생겨난 이후 약 138억 년간의 광대한 역사 뒤에 기다리는 끝을 상상하며 우리는 우주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의미를 새롭게 성찰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의 우주론적 탐구를 정리하며 우주와 인간 존재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모색하는 결론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주의 기원과 본질에 관해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지식은 놀라울 정도로 풍부하고 정교합니다. 수천 년에 걸친 인류의 사유와 현대 과학의 비약적 성장은 우주 탄생과 진화에 대한 이해를 크게 넓혀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기원에 관한 여러 근본적 질문들은 아직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주론의 한계와 그 미해결 문제들을 차분히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연구가 직면할 도전을 같이 탐색해 보겠습니다. 첫째, 빅뱅 이전의 상태에 관한 질문은 여전히 가장 깊은 난제 중 하나입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가 약 138억 년 전 극도의 밀도와 온도에서 출발해 팽창하고 진화해 왔다는 강력한 근거를 제시하지만 이 이론 자체가 빅뱅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는 왜 빅뱅이 시작되었는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무우에서 어떻게 유유가 생겨났는지, 시간과 공간 자체는 어떻게 생성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현재 이론 물리학과 철학 양쪽 모두가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둘째,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본질에 대한 불확실성도 대표적 한계입니다. 우주의 95%가량을 차지하는 이 신비로운 성분들은 우리 눈에 전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정체와 상호작용 방식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암흑 물질과 에너지가 우주 팽창과 구조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지만 왜 존재하며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존하는 표준 모형으로 이들을 완벽히 설명하기엔 아직 부족합니다. 셋째, 양자 중력 문제 또한 큰 도전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은 각각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를 성공적으로 설명하지만 우주의 극초기 시기처럼 극한 조건에서는 두 이론이 충돌하고 통합되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들, 예컨대 끈이론, 루프 양자 중력 등이 연구되고 있으나 아직 실험적으로 검증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주 기원의 가장 근본적인 순간을 수학적으로 정확히 묘사하는 이론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다중 우주론과 같은 확장된 이론들은 매력적인 철학적 해답을 제공하지만 현재로서는 검증 가능한 실험적 증거가 부족해 과학적 측면에서 완전한 확신을 주지 못합니다. 이는 과학과 철학 사이의 경계선에 있는 문제로 우주 전체가 유일무이한 존재인지 아니면 다중 우주론처럼 여러 우주가 공존하는지 여부 또한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의 미래에 관한 예측 또한 여러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팽창의 속도 변화, 암흑 에너지 성질, 우주의 전체 질량과 에너지 구성비 등에 따라 우주의 종말 시나리오는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과학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이러한 미해결 질문들은 우주 연구가 단지 과거와 현재의 이해에 머무르지 않고 더 깊고 근본적인 차원으로 전진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새로운 관측 기술, 실험적 성과, 그리고 혁신적 이론 개발을 불러일으키며 인류 지식 탐구의 끝없는 여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기원에 대한 수많은 비밀과 도전을 맞이한 지금도 탐구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연구들이 이 미스터리들을 하나씩 밝히면서 우주와 우리의 존재를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게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로써 우주의 기원에 관한 논의를 마치며 우리가 우주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탐구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대 물리학과 우주론은 전통적인 뉴턴 역학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더 나아가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구조와
탄생의 비밀을 풀기 위한 새로운 이론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끈 이론, 양자 중력, 그리고 스티븐 호킹이 제안한 무경계 우주 모델은 우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 혁신적이고 심오한 관점을 제공하며 우주의 기원 및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를 대표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 세 가지 최신 이론을 차분히 소개하면서 현대 우주론의 경계를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끈 이론, string theory, 은 모든 입자와 힘을 하나의 통일된 틀 안에서 설명하려는 시도입니다. 전통적인 입자 물리학에서 기본 입자는 점 같은 0차원 입자들로 간주되었으나 끈 이론은 이러한 기본 입자들을 1차원적인 끈으로 모델링합니다. 이 끈의 진동 모두가 다양한 입자들이 되는 원리로 중력을 포함한 모든 자연의 힘과 입자를 하나의 수학적 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입니다. 끈 이론은 우주의 11차원 이상,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고차원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만 극초기 우주의 상태와 양자 중력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려는 유력한 후보로 꼽힙니다. 양자 중력, 퀀텀 그래비티, 은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합해 중력을 미시 세계에서도 이해하고자 하는 분야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을 시공간의 곡률로 설명하며 그것이 세계에서 뛰어난 설명력을 지녔지만 아주 작은 스케일에서는 양자역학과의 충돌 문제로 인식이 어려웠습니다. 양자 중력 이론들은 시공간 자체를 미세하게 쪼개거나 양자 거품처럼 불확정성 상태로 보며 시간을 포함한 우주 탄생 직후의 극한 상황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루프 양자 중력 이론, 끈 이론 연계, 양자 중력 등이 대표적이고 이 분야는 아직 완전한 해답을 찾지 못한 상태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스티븐 호킹은 무경계 우주, No Boundary Proposal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우주의 시작점을 새로운 시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이론은 우주가 경계나 시작점을 갖지 않는 유한하지만 무경계인 공간시간 구조를 갖는다는 철학적, 수학적 개념입니다. 즉, 시간이 처음부터 과거로 무한히 연장되거나 특별한 대폭발 이전의 절대적 시작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호킹과 제임스 하트글로브가 함께 개발한 이 모델은 양자 중력 효과를 고려해 우주의 시작을 자기 완결적인 상태로 해석하며 우주의 탄생 단계를 이해하는 기존 빅뱅 모형의 한계를 보완합니다. 이러한 최신 이론들은 아직 실험적 증거나 관찰을 통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개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지만 우주 기원의 난해한 문제들, 예를 들어 공간과 시간의 기원, 우주의 초기 상태, 중력과 양자역학의 조화 등 난제들을 해결할 유용한 틀을 제공합니다. 또한 과학과 철학의 경계에서 인간 존재와 우주의 근원에 대한 사유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현대 우주론의 이론적 발전은 끊임없는 관측 기술의 발전, 입자 가속기 실험, 우주 배경 복사와 중력파 관측과도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으며 앞으로 인류가 우주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끄는 빛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끈 이론, 양자 중력, 무경계 우주론은 우주의 시작과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연구 분야로 많은 학자들의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우주론적 탐구를 바탕으로 인류가 우주를 향해 품는 근본적 질문들과 미래의 탐구 방향에 대해 성찰하는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주는 광활하고 복잡하며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공간과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의 깊은 비밀을 탐구하기 위해 현대 인류는 첨단 과학기술을 총동원하여 직접 관측하고 연구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거대 망원경과 다양한 인공위성은 우주 탐사의 선봉에 서서 우리에게 우주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현대 인류가 어떻게 이 놀라운 도구들을 사용해 우주를 탐구하는지, 그 원리와 의해, 그리고 성과들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거대 망원경은 빛을 모아 증폭하여 멍어리의 천체를 선명하게 관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입니다. 오늘날 지상에는 지름 수십 미터에 이르는 다양한 전파망원경, 광학망원경, 적외선망원경 등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은 각각 서로 다른 파장대역의 빛을 관측해 우주의 다양한 성질을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하와이의 캑 망원경이나 칠레의 VLT Very Large Telescope는 지상에서 가장 높은 해상도와 민감도를 자랑하는 광학망원경으로 먼 은하의 구조와 별의 형성 과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상 망원경은 대기층의 간섭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주 공간에 인공위성을 발사하여 우주 망원경을 운영합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은 그러한 우주 망원경의 대표 주자로 대기 영향을 받지 않고 우주의 깊은 곳을 관측하여 초기 은하와 별, 그리고 우주 팽창의 증거를 찾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허블 덕분에 우리는 우주의 탄생부터 진화, 그리고 현재 모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JWST이 허블의 뒤를 잇고 있는데, 이는 적외선 대역에서 관측함으로써 별과 은하가 처음 형성된 시대의 빛을 탐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JWST는 우주의 초기 역사, 행성계 형성, 그리고 외계 생명체 탐색에 이르기까지 혁신적인 관측 자료를 제공해 우주 탐사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위성들은 우주 망원경 외에도 다양한 관측 장비를 갖추고 태양, 행성, 해성,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 등 다방면에서 우주를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 플랑크 위성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정밀하게 측정해 우주의 나이와 구성 성분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했으며, 가이아 위성은 우리 은하의 별들의 정확한 위치와 움직임을 측정해 은하의 구조와 진화를 연구하는 데 필수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상에 설치된 전파망원경 배열인 ALMA 에이타차마 라지 밀리미터 3mm Array는 우주에서 오는 전파 신호를 고화질로 분석해 별과 행성의 형성 환경을 고해상도로 관측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관측 기술들은 각각의 장점과 한계를 보완하며 서로 협력해 우주를 다각도로 탐사하는 융합적 접근법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결국 현대 인류는 거대 망원경과 인공위성을 통해 빛과 전파, 적외선 등 우주가 발산하는 다채로운 신호들을 포착하며 그 속에 담긴 우주의 기원과 진화, 천체 생성과 소멸, 그리고 우주 법칙의 심오한 이치를 지속적으로 밝혀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과학기술 발전과 인류 지식의 확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이 우주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처럼 발전된 관측 기술과 이론이 결합되어 만들어내는 현대 우주론의 최신 성과들을 살펴보며 인류가 우주라는 무한한 미지의 영역에 한 걸음씩 다가가는 모습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주의 시작에 대한 탐구는 인류의 지적 모험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깊은 여정입니다. 고대 문명부터 현대 과학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질문하며 수많은 이론과 관측, 철학적 사유를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고 우주 본질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여정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화와 종교적인 설명으로 우주의 시작을 이해하려 애썼죠. 고대인들은 하늘과 땅, 삶과 죽음, 빛과 어둠의 창조 신화를 통해 세상을 해석했고, 이는 인류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물질과 우주의 근원을 이성적 사유로 탐구하며 존재와 무우, 변화와 영원의 문제를 논쟁했습니다. 근대과학의 출현과 더불어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과 운동 법칙으로 우주를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체계로 보는 근대 우주관이 정립되었고, 20세기 들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는 혁신적인 틀은 우주 공간과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했습니다. 관측 천문학과 현대 기술 발전으로 은하들의 존재, 우주의 팽창, 우주 배경 복사 CMB, 발견 등 우주의 탄생과 진화를 뒷받침하는 풍부한 과학적 증거들이 쌓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시작에 관한 근본적 질문들은 여전히 난해합니다.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왜 무우에서 우주가 생겨났나?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는 무엇인가? 등 미해결 문제들이 많죠. 새로운 이론들인 끈 이론과 양자 중력, 무경계 우주 모델 등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 정확한 관측과 실험을 통해 답에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 시작에 대한 인류의 여정은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매 세대는 새로운 도구와 이론을 갖추고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 끝없는 호기심과 탐구 정신이 인류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주를 향한 이 거대한 탐험은 우리 자신과 우주의 근본적 관계, 존재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과학적 여정을 통해 우주 탄생의 비밀에 한 걸음 더 다가섰고, 앞으로 펼쳐질 미지의 세계를 향해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여정 속에서 인류가 이룬 지혜는 한편으로 우리에게 겸손함을, 또 한편으로 새로운 도전을 맞이할 용기를 선사합니다. 우주의 시작에 대한 탐구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며, 그 끝없는 과정 속에서 인류는 보다 깊은 우주관과 존재론적 통찰을 얻을 것입니다.